한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했던 남자 박성철. 그는 젊은 시절 새벽 시장의 혹독한 추위와 밤늦은 공장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자식들의 웃음이 곧 자신의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얼굴에는 점차 차가운 의무감만이 남았고 아들 성호의 무관심은 그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낯선 공간에서 그는 조금씩 잊혀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사용 금지 메모 아들 성호의 무관심한 표정.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그까지 떡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아버님, 여기 아버님 집 아니잖아요. 그냥 꺼지세요. 한순간의 모욕은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남은 품격으로 조용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전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에게 단돈 1,500원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1,500원짜리 떡 한 조각으로 평가받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기록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왜 하필 그 금액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아들 부부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56년 경상북도 상주의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박성철은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쌀밥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고 평소 끼니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인 고단한 삶이었죠. 아버지는 틈틈이 막노동을 다니며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채소를 팔고 남의 집 김치를 담가주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박성철은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김영숙 씨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서울 강서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조용하고 빠듯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벌어온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 성실함이 박성철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첫째 아들 성우가 태어났을 때 박성철은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기저귀 살 돈이 없어 헌천을 잘라 사용하고 분유 대신 쌀뜨물로 아이를 키우는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공장 작업 중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가장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박성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경비, 식당 설거지, 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막내딸 정아는 계획에 없던 아이였지만 박성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고 고된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박성철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으며 밤에는 봉투 접기 부업을 하는 등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꼭 손수 싸서 보냈고 한겨울에도 낡은 외투 한 벌 사입지 않고 아이들 코트를 위해
헌 옷을 수선했습니다. 성우가 고등학교에 올라가 수학 과외를 부탁했을 때 박성철은 돈이 없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다 터지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성우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박성철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성철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윽고 깨닫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성철은 혼자 상주에 있는 것이 점차 힘겨워졌습니다. 시골집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가는 일이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아들 성우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성우의 말은 박성철에게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고 그 자식이 이제 자신을 챙겨준다는 믿음으로 박성철은 평생 살아온 상주의 집 문을 굳게 닫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의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박성철은 방 하나를 따로 배정받았고 며느리 은정도 처음에는 미역국을 끓여주는 등 따뜻하게 박성철을 챙겨주는 듯 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은정의 표정에서는 의무감만이 느껴졌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손주 민준의 반찬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르던 반찬은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고 어느 날은 김 하나에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박성철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민준이 간식, 남편 도시락용 사용 금지라고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철은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함부로 무언가를 손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떡, 두유, 삶은 달걀 등을 사와 조용히 방에 넣어두고 몰래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를 돌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그 예의가 박성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중하고 절제된 말투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은정은 생활비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들이 대출과 교육비 때문에 빠듯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박성철은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 자신을 다른 경제 주체로 대하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박성철은 선뜻 6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제야 할 도리를 하시네요 라는 감정이 읽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 성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도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고 박성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아버지 알았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자 아들 성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물 좀 조심해서 쓰세요.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빨래와 세수를 할 때마다 물을 조심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루하루가 웃음기 없는 식탁, 물 조심, 전기 조심, 말 조심, 온통 눈치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속이 쓰려 이른 아침 주방 찬장을 열었을 때 포장된 떡이 보였습니다. 박성철은 그 떡을 보며 이거 나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휩싸였죠. 결국 떡을 먹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박성철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철은 냉장고 문을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도 물소리가 크게 날까봐 조심했고 화장실 불은 2번씩 확인하고 껐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만 들려도 몸을 멈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를 썼지만 그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존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깊은 거리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성호는 퇴근하고 돌아와도 왔어라는 한마디뿐 박성철과 눈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박성철이 혼자 거실에 앉아 어릴 적 성호의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성호가 박성철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요즘 예민해요. 사진 같은 건 혼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철은 사진 한 장 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현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다림질해준 손수건을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다며 냄새나고 옛날 거라서 친구들이 싫어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철은 속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순하던 손주마저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은정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투, 표정, 숨소리로 박성철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방에서 몰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민준이 숙제에 집중이 안 된다며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날 이후 라디오를 듣지 않고 시계 바늘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박성철만 홀로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철은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방문 앞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민준이 친구들 놀러 옵니다. 거실 사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한 메모였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이 집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지나갔던 생일날 며느리가 조각 케이크를 사오며 생일을 챙겨주었을 때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우가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근데 은정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하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박성철은 왜 이해하고 조심해야 하는 쪽은 늘 나일까? 나는 여기서 웃음이 아니라 눈치를 배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우연히 며느리 은정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냉장고 막 열고 간식 꺼내 먹고 그러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야. 우리 집도 사정 뻔한데 생활비 주신다고 해도 그거 받으려고 내가 못이나. 박성철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존댓말을 쓰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철은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포장떡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대용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박힌 비닐봉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이 떡을 먹는 순간 또 어떤 말들이 오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떡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 박성철은 이 집에서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보게 만들려면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박성철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서울로 올라온 뒤 2달 넘는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우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 은정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과 거실을 청소했고 욕실 바닥도 조용히 닦았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면 빨래를 먼저 걷어 개어 장롱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챙겼고 방과 후에는 가끔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은정도 별말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박성철의 손길이 닿은 물건에 며느리의 시선이 곧장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이건 제가 하려던 건데요. 그건 민준이 습관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예요. 아버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 방식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박성철을 천천히 위축시켰고 어느새 박성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청소를 멈췄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멀리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끼리만 오가는 대화, 건조한 눈빛, 박성철이 말을 걸면 금세 끝이 나버리는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허리가 아프고 속이 쓰렸던 박성철은 따뜻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비닐에 포장된 조각 떡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침 대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주방은 조용했고 식구들은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쯤 먹어도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박성철은 천천히 떡에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내드는 순간 부엌 바닥 타일의 차가운 기운이 발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찰나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박성철은 화들짝 놀라 떡 봉지를 다시 냉장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죄인처럼 떡을 숨겼습니다. 작은 조각 떡 하나가 이토록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박성철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떡을 먹는 행동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지만 박성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이 메스꺼워 밥보다 간단한 것을 먹고 싶었던 박성철은 식탁 위에 놓인 어제 봤던 떡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떡 한 조각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먹자. 민준이 간식이겠지만 아이가 이걸 다 먹지도 못할 거야. 속이 허한데 어쩌겠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물을 따라 떡을 막 베어 무는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불쾌함이 가득했고 박성철은 떡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이 좀 안 좋아서 하나만 먹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떡 민준이 간식이에요. 누가 드셔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아버님 집 아니잖아요.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그까지 떡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며느리 은정은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 너무 불편해요. 살림해 놓은 것도 다 흐트러지고 민준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박성철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밥 해주고 민준이도 돌봐주고 집안일 빠짐없이 도왔잖니? 그런 나한테 지금 이게 할 말이니? 며느리 은정은 고개를 돌리더니 결국 가장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여기 아버님 집 아니에요. 박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너희 봐주고 밥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란 소리야? 며느리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결국 그래요, 그냥 꺼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철은 말문이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그날 밤 박성철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문득 평생을 보냈던 상주의 집이 떠올랐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지내기엔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철의 머릿속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이 자식을 대신해 부모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 그 생각에 박성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박성철은 곧바로 둘째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빠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내 발로 가려 해. 요양원. 준영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힘드셨어요? 박성철은 더 이상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그만 참을래. 라고 짧게 답한 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막내딸 정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아는 박성철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는 거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게 아빠가 마음 편하신 거면요. 박성철은 고맙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철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부는 바람결을 한참 동안이나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며느리 은정의 그럼 그냥 꺼지세요. 라는 말이 비수처럼 박혀 밤마다 박성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박성철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례함과 경시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사라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박성철은 며칠 뒤 조용히 상주로 내려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앨범을 펼쳐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온 박성철은 요양원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녀 3명에게 상속을 균등하게 할 것인지 묻자 박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둘째 아들 준영과 막내딸 정아에게 전부 넘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성호에게는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이내 아니네요.
1,500원 남기겠습니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변호사가 그 의미를 묻자 박성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허락 없이 먹었다는 떡값입니다.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갚아야죠. 그 대신 받은 모욕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박성철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철은 둘째 아들 준영과 막내딸 정아를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박성철은 담담하게 유언장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아빠가 가진 거 전부 줄 거다.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담긴 자산이야. 정아는 박성철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평안하신 게 저희에게 가장 소중해요. 박성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한테는 내가 먹은 떡값만 줄 거야. 정확히 1,500원. 영수증도 첨부할 거다. 준영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형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박성철은 복수라는 것이 항상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되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500원은 아들 부부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성우 부부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아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서류를 뜯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큰아들 성우에게 남기는 유산 5,000원 중 떡값 1,500원, 나머지는 손자 민준이 간식으로 써주세요. 기타 자산 일체는 준영과 정아에게 상속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밀가루 떡 3줄 4,500원, 그중 하나를 먹었으니 정확히 1,500원이라는 떡 영수증 복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판결보다 정확하고 어떤 말보다 조용한 박성철의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진심이야? 박성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심이지. 너희는 나를 딱 그만큼 생각했잖니? 그 떡 하나, 그게 너희에게 내 존재의 무게였어.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많이 반성했는데 박성철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구나. 그들은 그 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요양원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영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고 막내딸 정아는 짬짬이 영상 통화도 해주었습니다. 이따금 식사 시간에 떡이 나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작은 떡 한 조각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바꾸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떡 한 조각은 자신이 먹었지만 자신의 존엄만큼은 끝내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은 자신이었지만 진짜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지금도 무표정한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몇 달이 지났고 이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따금 허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무릎에 얹힌 담요 위로 막내딸 정아가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웃고 계세요? 주말에 김치 가져갈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총각김치요.
그 편지의 내용에 박성철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성우 부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도 아마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세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상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아내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신이 되었기에 잔잔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박성철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박성철은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과감한 결정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잃어버렸던 삶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홀어머니도 아니고 아예 안 계신 분을 사위로 맞으라니요? 하긴 어머니가 안 계시니 뭘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모욕한 오만함의 대가, 그의 보이지 않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세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 복수의 끝은 과연 파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줄 교육일까요? 진짜 품격과 지켜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초봄 오후, 나는 아들 최하준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런 하준이를 보며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의 어머니 오민경이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민경은 나와 하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오민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하준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저 혼자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하준이를 향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홀어머니도 아니고 아예 안 계신 분을 사위로 맞으라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굳어진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민경은 멈추지 않고 하준이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가 홀로 자란 시간을 조롱했습니다. 남자만 있는 집에 저희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하준이의 잘못인 양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오민경은 계속해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긴 와이프가 없으니 뭘 아시겠어요. 그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민경은 마지막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인데. 하준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파기되는 듯 했습니다.
오민경이 승리감에 젖어 웃는 것을 보며 나는 묵묵히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서늘한 기운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하준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나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손길에 하준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에서 하준이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겠지요. 오민경은 평범해 보이는 나를 얕잡아 보았지만 나는 아들을 모욕한 그녀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고요한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아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하준이는 내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준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재무제표와 투자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박윤희의 아버지 박진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업을 하다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뛰어난 안목으로 수많은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익명의 투자자가 되어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빠가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단다. 그 사실을 박진성 사장님도 그 가족들도 모를 거야. 이제 아빠는 이 모든 지원을 멈출 거야. 하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모욕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 익명의 투자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수호그룹의 최성진 회장도 있었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내 친형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 오해가 있어 연락이 끊겼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박진성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내가 익명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존립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말없이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얼마나 조용히 사용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성진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우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하준이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준이 상견례에서 오민경이라는 여자가 하준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형, 이제 그 회사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네. 최성진 회장은 나의 말을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기에 나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내가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이 한마디에 하준이를 향한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전략적인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조용한 투자 철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진성의 회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박진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었죠. 평소처럼 활기 넘치던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 승인되던 은행 대출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진성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탱하던 익명의 거액,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그 익명의 투자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여겼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성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우리 회사를 떠난단 말인가?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들은 이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의실에서는 박진성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아.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나의 치밀한 계획은 회사의 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민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우리 회사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처럼. 박진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민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 찻잔을 내려놓던 나의 서늘한 눈빛과 목소리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나는 오민경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오랜 지인인 한정아 사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는 오민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정아 사모님에게 오민경의 과거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민경이가 한때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야. 한정아 사모님은 나의 말을 듣고 오민경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민경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교 모임에서 오민경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부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민경은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날 나의 차갑고 고요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치밀하고도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민경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딸 박윤희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박윤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최하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민경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박윤희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깊은 자책감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오민경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희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하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모습에 오민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윤희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민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최하준 씨 아버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민경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박윤희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최하준 씨와 아버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하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오민경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이제는 딸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오민경의 뇌리에 상견례 날, 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민경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서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민경을 압도하는 듯했죠. 나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민경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민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민경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 즉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딸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를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민경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민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경은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딸 박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박윤희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윤희는 곧바로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는 윤희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박윤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날 저녁 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비서는 회장님께서 박진성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민경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오민경과 박윤희를 잠시 바라보다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민경은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민경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박윤희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민경과 박윤희가 떠난 후 하준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수호그룹 최성진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나의 친형임을 밝혔습니다. 하준이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나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하준이가 상처받은 걸 이 아빠는 참을 수가 없었어. 하준이는 나의 품에 안겨 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윤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박윤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나와 하준이는 마당에 앉아 겨울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